에루키는 폭발을 거대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에너지의 한 형태로 비유하며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도시 전체를 밝히고 보호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루키는 인간이 더 이상 자연의 한계와 싸울 필요가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그런 숭고한 믿음은 전혀 없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에루키의 난해한 설명에 시로네는 혼란스러워하며 에루키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명확히 말했다면 그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에루키는 시합의 진정한 목적이 시로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즉 힘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의 수반되는 두려움을 이해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 말을 듣자 시로네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에루키의 마음을 문득 깨달은 순간 그의 뺨에는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에루키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될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에루키는 시로네가 자신을 이겼다는 것이 바로 그의 의지가 진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단언했다. 군중 속에서 에루키는 자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시로네뿐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시로네가 이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에루키의 행동은 주변 수련생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했고 시로네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에루키가 몽상가인지 현실주의자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로네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즉 에루키의 눈에 비치는 두려움이 완전히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친구의 부담을 이해한 시로네는 에루키의 손을 잡았다. 그는 에루키가 통제력을 잃는 순간이 정말 온다면 자신이 반드시 그를 막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들의 약속과 맞잡은 손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나이들을 포함한 다른 수련생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하며 소리쳤다. 긴장된 분위기 속 레이드는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시로네와 에루키가 정말 멋지다고 선언했다. 그는 다른 수련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친구들을 두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표했다. 바로 그때 에델라 교수가 시로네의 이름을 부르며 잠시 자신을 따라오라고 요청했다. 약간 놀랐지만 시로네는 동의하고 무리에서 떨어져 그녀와 함께 더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단둘이 되자마자 에델라는 갑자기 시로네의 어깨를 붙잡았고 얼굴에는 경악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방금 한 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 길에 발을 들일 생각인지 추궁했다. 시로네는 그녀의 맹렬한 반응과 질문에 얼어붙었다. 에델라는 걱정스럽게 그가 방금 발을 들인 곳, 즉 그가 받아들인 정신 영역이 그를 더 이상 그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각한 경고에 시로네는 마침내 그 약속의 위험성을 깨달았다. 그는 당황하여 사과했고 상황이 그렇게 위험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인정했다. 에델라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도 걱정은 여전히 깊이 배어 있었다. 에텔라는 시로네가 도달했던 위험한 상태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녀는 그것이 모든 숫자를 초월하는 영역이며 무한의 영역불멸의 함수, 그리고 승려들에게는 열반이라고 불리는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이름에 시로네는 완전히 경악했고 끔찍한 진실이 닥쳐오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인간이 무한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일단 도달하면 험으로 사라져버린다는 무서운 역설을 문득 깨달았다. 그 순간의 기억이 강렬하게 되살아났다. 시로네는 숫자의 저편에서 보았던 광경, 즉 소름 끼칠 정도로 광활하고 텅 빈 공간을 떠올렸다. 그 공간은 그를 저항할 수 없게 갑자기 빨아들여 혼란스러운 에너지 소용돌이에 그를 잠기게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끝없는 공허에 대한 악몽이 그를 다시 괴롭혔다. 그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의 끔찍한 꿈은 늘 따라다니는 강박이 되었다. 그와 함께 가끔 찾아오는 이상한 감각은 그의 손을 주체할 수 없이 떨게 만들어 물잔을 엎지르게 했다. 시로는 가슴을 움켜쥐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의아해했다. 친구들 사이에 지친 채 앉아있던 시로는 어쩌면 최근 자신이 유령에 씌인 게 아닐까 하는 섬뜩한 결론에 도달했다. 동아리 활동실에서 시로는 무척 당황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에루키와 나이도에게 자신의 걱정을 설명하려 했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 진심이라고 주장했지만 나이도는 그저 소파에 길게 누워 시론이 과장하고 있다며 비웃었다. 하지만 에루키는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는 나이도의 놀림을 일축하고 시론의 걱정을 인정했다. 그는 시론이 말했던 악몽에 대한 세부 사항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 꿈에서 시론은 자신이 어둡고 텅 빈 공간에 있으며 그곳에서 별들이 무한한 공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시론은 초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꿈의 마지막에 붕괴 사건 이후 오직 하나의 빗줄기만이 남아있었다고 덧붙였다. 그 빗줄기는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떨렸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에루키는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꿈속 사건들의 규모와 속도를 고려할 때 그것은 이 대륙의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연구팀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고 있는 에루키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꿈속 공간이 실제 장소라고 가정한다면 시론이 목격한 현상들은 바로 우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설명에 시론과 나이도 둘 다 얼어붙었다. 시론은 에루키의 결론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외쳤다. 시론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책으로만 알았을 뿐 본 적 없는 우주 공간을 어떻게 꿈꿀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그 말을 듣자 네이드는 갑자기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태도를 보였고 시론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네이드는 비슷한 경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년 전 행해진 영혼 변환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실험 대상은 사형수였고 목적은 인간의 영혼이 물질화될 수 있다면 전류가 그것을 분해할 수 있다는 가설에 기반했다. 실험 참가자는 밀폐된 금속 상자에 갇혔고 그 후 매우 강력한 전류가 흘러들어갔다. 그러나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실험은 중단되었다. 놀랍게도 사형수는 살아남아 한 달 만에 깨어났다. 깨어난 후 그 사람은 이전에 들어본 적도 발을 디딘 적도 없는 대륙 밖의 낯선 땅과 국가들에 대한 지식을 갑자기 얻게 되었다. 시로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깊이 놀랐다. 네이드는 사형수가 제공한 모든 정보가 나중에 검증되어 완전히 정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서 전류가 영혼을 파괴하지 않고 분해하고 이온화하여 전자기장을 생성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네이드는 바로 이 힘이 전 세계의 정보를 사형수에게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론이 겪고 있는 이상한 감각이 그 사형수가 느꼈던 것과 유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네이드는 시론에게 그가 겪고 있는 감각이 일종의 초자연적 지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자 에루키는 무언가 깨달은 듯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그는 시론이 묘사한 따끔거리는 감각이 자신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시론이 우주를 볼 수 있었던 이유라고 단언했다. 에루키는 시론의 영혼이 전기로 이온화되면 양자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복잡한 가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는 시론을 완전히 경악하게 만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생성할 것이었다. 에루키는 전자보다도 작고 확률로 결정되는 미시 세계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영혼이 전자보다 가볍다고 가정하면 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양자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의 상관관계가 깨져 외부 우주를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네이드는 이 가설이 시론의 상황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말하며 매우 흥분했다. 시론 자신은 에루키가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한 설명을 실제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놀라워했다. 두 친구의 놀라운 가설을 들은 시론에는 감탄하며 에루키와 네이드가 겉보기엔 거칠어 보여도 진정한 연구팀임을 인정했다. 네이드는 그 칭찬에 의기양양해했다. 하지만 에루키는 그것이 단지 가설일 뿐이며 확인을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갑자기 시로네에게 돌아서며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로네는 에루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깜짝 놀라 당황했다. 에루키는 시로네가 속도 총기 테스트에서 비정상적인 광자 출력을 보인 사건을 상기시키며 그것이 매일 밤 악몽을 꾸기 시작한 시점과 연결되어 있다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한참을 망설이며 침묵하던 시로네는 에텔라 교수와의 대화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불멸기능이라는 낯선 용어를 내뱉었다. 네이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에루키에게 답을 알 것이라 믿으며 그에게 물었다. 에루키는 시로네를 신비로운 미소로 조용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기쁨에 차서 모든 것이 불멸 기능 때문이었다고 확신했다. 샤이언이 이 진실을 밝히자 에루키는 아버지에게 불멸함수에 대해 들었던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것을 수학자들의 꿈의 영역이자 이 세상 모든 것의 열쇠가 될 수 있는 함수라고 묘사했다. 샤이언은 에델라 교수의 경고, 즉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 걱정스럽게 되풀이했지만 에루키는 침착하게 확인하며 모든 것이 허무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는 난해한 설명을 덧붙였다. 모든 것을 이해한 에루키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샤이언에게 불멸함수와 같은 비범한 능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놀렸다. 에루키와 니이드가 여전히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보며 샤이언은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초자연적 영혼과학 연구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니들은 친구의 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기뻐했다. 샤이언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으며 대신 직접 연구하고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루키와 니이드가 옆에 있다면 분명히 무언가를 찾아낼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했다.
동기부여를 받은 리드는 그룹 전체가 불멸함수를 함께 극복할 것이라고 열정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또한 샤이언의 참여로 그들의 그룹이 공식 그룹이 되어 지원 자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구성원을 확보했다고 기쁘게 알렸다. 그러나 에루키는 교수들이 샤이언의 합류를 승인할지 의문을 제기하며 그들의 그룹 명성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태도를 보였다. 리드는 그러한 걱정을 자신감 있게 떨쳐내고 교수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이언과 에루키가 약간 망설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드는 그들을 단호하게 안심시키고 두 사람을 식당으로 초대하여 새 멤버 환영 파티를 열었다. 그는 두 친구의 어깨를 감싸며 단결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보여주었다. 연구그룹 결성 후 레이드는 흥분해서 모두에게 한턱 쏜다고 선언했지만 에루키는 즉시 친구에게 돈이 없다고 상기시켰다. 놀림을 무시하고 레이드는 자신의 연구그룹 소유권을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그는 세 사람이 함께 그들의 새 본부가 될 방을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레이드가 기대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3명의 멤버 이름이 명시된 초자연 영혼과학 그룹 결성 신청서가 절대 봐서는 안 될 사람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아카데미에서 가장 위험한 교수로 불리는 시에나 교수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신비로운 상태인 불멸의 기능에 대해 연구하고 있던 실험의 이름이 멤버 목록에 있는 것을 보고 특히 놀라면서도 약간 흥미로워했다.